지금은 사실 문제도 모르면서 굶는다는 답만 계속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도 잘 모르는데 계속 굶는다, 이 답만 쓰면 3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절대로 100점을 맞으실 수 없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유형을 알게 되면 다이어트 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20년차 10만 케이스 다이어트 진료한의사 김장선입니다. 저희가 환자를 좀 많이 봤잖아요. 10만 케이스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형이 다양하게들 있으신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다이어트랑 교정 치료만 하는 한의원이라서 다이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통 오질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약하게는 식단 조절 빡빡하게 해보고 PT 같은 거 열심히 해보신 분들이나 오히려 이런 분들보다 약이나 보조제들을 조금 많이 드셨던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이어트 방법이 다 똑같아요. 약 드시고 식욕 억제되면 굶는다, 혹은 보조제 드시고 식욕 억제가 잘 안 돼도 그냥 굶는다, 그렇게 해서 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굶게 되면 살이 빠지기 마련인데, 문제가 되는 건 약을 끊거나 보조제를 끊고 다시 식사를 하면 살이 찌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요요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약이나 보조제를 찾게 되는데, 그걸 드셨을 때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는 잘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하니까 잘 안 빠져.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시다가 저희 한의원까지 오시는 분들이 저희 환자들의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많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굶는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일단 유형을 나누는 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유형을 알게 되면 다이어트 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살이 찌시는 분들은 유형을 크게 나눠서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유형에만 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한 가지 유형 말고 여러 가지 유형이 섞여서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몸은 굉장히 유기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내가 어떤 유형이 주이고 어떤 유형이 2차적으로 따라오는지를 알게 된다면 내 몸을 파악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문제도 잘 모르는데 계속 굶는다, 이 답만 쓰면 3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지만 절대로 100점을 맞으실 수 없거든요. 지금은 사실 문제도 모르면서 굶는다는 답만 계속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타입을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형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부터 그 차례대로 그 해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한 편으로 제작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형을 나누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많이 드셔서 살이 찌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면 일단 감사합니다, 이거를 3번 외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살이 잘 빠지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신진대사가 굉장히 원활해서 식욕이 당기는 유형이기 때문에 식욕만 잘 조절해 준다고 하면 살이 조금 더 쉽게 빠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다른 유형하고 섞이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유형보다 조금 더 쉬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이런 타입입니다. 식욕이 좋아요. 그래서 계속 먹을 게 옆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또 먹고 하는 스타일이고, 아침에도 배가 고파서 깨기도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간식 드시고 점심 드시고 고구마, 옥수수 같은 간식 드시고 또 케이크도 먹고, 그러고 나서 다시 저녁 드시고 저녁 디저트 드시고 야식도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잠도 잘 자고 컨디션도 좋고 체력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식욕만 조절해 준다면 감량하시기가 다른 타입보다 굉장히 수월한데요. 물론 여기에 잠을 잘 안 잔다던가 스트레스성으로 먹을 걸 많이 먹는 타입이라던가
술을 많이 드셔서 몸 상태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타입이라던가 이러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진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찌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굶는 다이어트를 자주 반복하거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잠을 너무 늦게 자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경우가 출산 전에는 늘씬했는데 출산 후에 떨어진 체력이 회복되지 않아서 임신 때 오른 체중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래 말씀드릴 스트레스 유형과도 겹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제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컨디션이 가장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난 후기 때문에 코티졸이 적당량 분비해서 몸을 깨우고 갑상선 호르몬이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침 컨디션이 가장 좋아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아침에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저녁 때부터 어느 정도 컨디션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침에 잠이 덜 깬 느낌이기 때문에 아침을 드시지 않거나 빵 한 조각이나 주스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하게 되고 출근해서 점심 식사를 대충 하시거나 집에 혼자 있는 경우 라면 같은 걸로 대충 때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컨디션도 좀 올라오고 동료들과 함께 혹은 가족들과 함께 폭식을 하기 시작해서 많은 양의 음식을 드시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많은 양을 드시더라도 실제로는 위에 말씀드린 많이 드시는 분들과 전혀 달리 저녁 때 식사를 보통 폭식하는 경향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분들은 많이 드시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먹을 게 떨어지지 않는 타입이고 이런 분들은 저녁 때 한 번에 몰아 드시는 타입입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신진대사는 더욱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그러죠. 아침, 점심을 적게 먹기 때문에 신진대사는 떨어지고 저녁 때 몰아먹는 에너지를 몸에 저장시켜서 아침, 점심에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 때 쓰려고 합니다. 신진대사가 저하되는 게 심해지면 신진대사가 저하된다는 건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는 거거든요. 피로감을 자주 느끼게 되면 일을 자꾸 미루게 된다거나 아니면 주변 정리를 잘 안 하게 된다거나 하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정리를 못하고 좀 지저분하다거나 일을 자꾸 미루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신진대사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예민해서 살이 찌는 타입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흥분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교감선생님 아들애가 날린다. 교감선생님 아들애가 날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싹 마르고 소화가 되지 않고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등등등등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교감신경의 작용에 대해서 배웠던 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옛날 사람들이에요. 요새는 이렇게 안 배우거든요. 여튼 각설하고 교감신경이 항진된다고 하면 그럼 소화가 잘 안 되겠네, 식욕이 없겠네, 이게 맞는 얘기인데 재밌게도 우리 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오히려 탐욕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게 증가를 하게 되고 만족 호르몬인 렙틴이라는 게 감소하게 돼서 식욕이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몸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몸이 예민해지게 되면 자꾸 먹을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던가 혹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야식이 너무 땡긴다던가 하면은 내 몸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노예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부신이라고 신장에 붙어있는 조그만 기관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게 되는데,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분비가 많이 되게 되면 지방세포의 분화를 촉진해서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고 지방세포가 파괴하지 않게 도와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시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먹이 사냥에 계속 실패하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굶었을 때를 대비해서 몸에 지방을 저장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땐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는 쪽으로 몸이 진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스트레스성이신 분들이 제가 가장 걱정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전적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본인을 너무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해법을 말씀드릴 때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을 항상 편하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형은 갱년기가 돼서 살이 찌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 말씀드리면 그냥 나이가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40대 여성과 50대 여성은 기본적으로 난이도의 차이가 하늘과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다이어트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남녀 차별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심을 가지고 잘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과 다르게 인생에서 2번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에서 여성이 될 때 여성 호르몬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춘기라는 게 오고요. 또 다시 여성의 몸에서 예전처럼 돌아가는 몸으로 바뀔 때 갱년기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물론 남자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덜 충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여성분들은 감기 동안에도 매일같이 호르몬이 변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남자분들은 사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나 1년 후나 5년 후나 호르몬 상태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배란이라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몸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안정된 몸 상태를 가졌다고 하면 여성분들은 조금 더 민감하고 불안정한 몸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자기 친구다, 자기 동생이다, 자기 딸이다, 자기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여성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튼 각설하고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거의 모든 것의 기능이 안 좋아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지방이 축적되는데 특히 내장지방이 축적돼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감정적으로 민감해지고 잠을 잘 못 자게 되니 뇌가 푹 쉬지 못하게 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스트레스성으로 체중이 증가한 유형과 겹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칼슘도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칼슘이 지방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칼슘을 먹으면 되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칼슘을 먹는다고 몸에서 흡수돼서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지방이 축적이 되는데 특히 내장 지방의 축적이 많이 돼서 체형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ET형 체형이나 올챙이 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석사 논문으로 갱년기 변화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IF가 아주 높은 학술지는 아니더라도 SCI급 학술지에 실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유형입니다. 기타 다른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해서 체중이 느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갑상선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을 제거하셨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로 신지로이드를 드시고 있다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억제하는 약물을 드시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 모두 체중이 늘기 쉬운 분들입니다. 또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성근증이나 근종 등 자궁 관련 질환이나 다낭성 난포 등 난소 관련 질환이나 혹은 유방암이나 여성 관련 질환으로 수술을 하시고 타모xifen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 모두 체중이 늘기 쉬운 분들입니다. 또한 최근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약을 드셔서 체중이 증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질병이나 약물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위의 다른 여러 가지 유형들과 함께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셔서 그 약이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타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린 위에서 5가지 체중이 증가하는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많이 드셔서 체중이 증가하는 유형. 두 번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체중이 증가하는 유형. 세 번째,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 네 번째, 갱년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로 체중이 증가하는 유형. 다섯 번째,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는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세세하게 나누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90% 이상 저런 유형 한 가지나 혹은 저런 유형들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 유형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문제를 파악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해답을 적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 편부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꼭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어디선가 다이어트에 열심히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